지프 글라디에이터입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은 일단 앞쪽에서는 일반 지프 랭글러 모델들과 큰 차이는 안 느껴집니다. 가운데 7개의 기둥은 지프만의 독특한 그릴 형태 유지하고 있고요. 원형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 야간에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실내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고요. 지금 미등만 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개등을 켜게 되면 안개등도 생각보다 굉장히 밝죠? 전조등을 켰을 때의 모습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도 좋지만 특히 이 프로젝션 타입 LED가 빛을 잘 모아줘서 직진성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향과 하향의 폭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어떤 차량들은 상향등을 켰을 때 할로겐 타입을 쓰고 있어서 조금 확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대응 잘해주고 있네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차고가 높다 보니까 실내에서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바깥에서 보더라도 정말 밝죠. 그리고 백색광보다는 약간 햇빛 자연광에 가까운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도가 적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직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형 헤드램프는 전체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가운데 프로젝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LED 타입이고 DRL은 방향지시 등하고 같이 위아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둘 다 LED고요. 하단의 안개등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 등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정도에서 보시면 제가 강원의 폭이 어떻다, 직진성이 어떻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쭉 뻗어나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밝죠? 테일램프도 LED입니다. 단순하게 사각형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소소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아주 잘 어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 등도 LED고요. DRL은 방향지시 등과 DRL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역시 LED 타입입니다. 범퍼는 좀 터프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뭔가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는 날것의, 날것 그대로의 느낌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V6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3604cc고요. 최고 출력은 284마력에 토크는 36입니다. 자동 8단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 와서는 지프 글래디에이터의 독특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요.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뒤쪽으로 픽업 트럭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측면에 와서는 그 독특함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터프한 것 같으면서도 또 약간 세련된 맛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뭔가 남성스러운 이미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쪽까지, 가운데까지는 지프 롱바디 버전하고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연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참고로 휠베이스는 3m 50에 가까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측면에서 보면 픽업 트럭 형태, 독특함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앞뒤 모두 오버 휀더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재질은 우레탄 재질로 거친 노면을 달리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머드 타이어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사이즈가 좀 독특하죠. 타이어는 255, 75, 17인치를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커버링 같은 것들도 보시면 상당히 꼼꼼하게 잘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폭스의 쇼크옵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디젤 모델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드블루의 주입구는 참고로 막혀 있는 게 없네요. 그냥 가솔린 전용인가요? 안테나도 클래식하면서 좀 터프한 느낌들 이어가고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또 매력 있어요. 후측면에서 보면 완연한 짐차처럼 보입니다. 뒤쪽에 적재 공간이 생각보다는 작은데 이렇게 보면은 꽤나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후면부의 느낌은 사각사각하고요. 각이진 형태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글라스 있는 부분도 사각이고 그 아래쪽에도 직사각형 형태고요. 심지어 테일램프까지도 사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어색하거나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조화가 잘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역시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 적재량은 200kg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릭플렉터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견인고리는 양쪽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뒤쪽에 여기 창이 하나 있는데요. 이 위쪽으로 전등이 하나 좀 장착이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저기에 전등이 있으면 의외로 또 편하거든요. 짐 공간은 여기서 레버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천천히 떨어지고 이 안쪽에 재질이 흠집이나 오염, 특히 흠집 같은 데서 굉장히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오돌도돌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공간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 잘 보시면은 LED로 이쪽에도 실내등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실내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아니고 그냥 조명이죠. 그리고 230V 컨버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위에 하드톱이 아니고 소프트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펼쳐집니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나씩 롤로 이렇게 롤링하면은 뒤쪽에 공간을 이렇게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하드 커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 저는 이 소프트탑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쓰실 때에는 여기에 접어서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적재량이 제가 보기에 한 300~400kg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무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받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살짝 올리면 딱 체결이 되고요. 소프트 탑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예전에 보면 지프의 뒤쪽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하고 연료통이 하나 있는데 그 연료통을 좀 형상화 시킨 것 같기도 합니다. 적정한 그립과 무게감 있고요. 또 이렇게 누르면 키가 이렇게 펼쳐지는 좀 클래식한 맛이 있죠. 아웃사이더도 핸들의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푸시타입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 좀 묵직함이 있고요. 가볍게 덜렁덜렁 거리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딱 보면 딱 있어야 될 것만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요. 근데 소재에 신경을 좀 썼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죽하고 레드 스티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좀 스포티한 맛이 있고요. 맵 포켓은 그냥 포켓이라기보다는 그물이 하나 있어서 물건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단순해 보이지만 앉아 있으면은 의외로 엉덩이 쪽이라든가 등받이 쪽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 편이었고요. 피로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등받이 각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거 이렇게 올리시면은 펌핑해서 안장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특이한 거는 이 앞에 돌돌이가 있는데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돌리면 럼버 서포트를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넣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트는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오염에 굉장히 강하고요. 물 같은 거 여기에 딱 닿더라도 밑으로 스미지가 않습니다. 페달은 지금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힌지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완전히 도어도 띄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뒤쪽 카고 쪽에 230V 인버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조명 스위치는 로터리 타입이고 앞뒤 안개등이랑 차폭등 모두 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자연흡기 V6 엔진이라서 굉장히 마일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승용차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그 자연흡기 V6 엔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죠.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가운데가 원형이고 여기도 역시 레드 스티치 같은 걸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터프한 맛보다는 스포티한 맛이 있습니다. 여기도 레드고요. 또 이 패널 자체도 매트한 느낌의 레드 컬러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 보시면 여기도 가죽으로 마무리되어 있으면서 또 역시 레드 포인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이 전화밖에 없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차량에는 스티어링 요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패들 시프트 비슷한 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위아래로 누르면 왼쪽에서는 트래킹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볼륨도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전통적인 그 투실린더 방식인데요. 가운데 정보 표시창에 다양한 정보들을 좀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비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도 여기에서 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죠. 메뉴 구성이 좀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일 수명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네요. 실린더 안쪽에 보시면
파트타임 4륜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2H부터 4L까지 지금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인디케이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여기도 원형이고 실린더 2개, 그리고 양쪽에 에어벤트도 원형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AV에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인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는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조작감 같은 거 편리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페이지라고 해서 이 차가 오프로드에 갔을 때에 필요한 게이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 해서 스웨이버가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리어 엑셀이 잠겼는지 풀려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부터 오일 압력까지 한눈에 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피칭과 롤링은 시속 40km 이하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버튼 타입하고 이 다이얼 방식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에 열선도 있고요. 또 통풍 시트는 없네요. 예, 통풍은 없는데 열선은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비상등 스위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독특한 형태가 이 4가지 버튼이 아니죠.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이 컨트롤이 윈도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앞쪽에는 내리는 거는 오토고요. 올리는 거는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동하는 거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작동 안 하게 잡는 겁니다. 윈도우 락이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죠. 뒤쪽은 내리는 것도 그렇고 올리는 것도 그렇고 다 계속 누르고 또는 당기고 계셔야 됩니다. C거잭 마련되어 있고요. 옥스 단자랑 USB 단자가 C타입하고 A타입 2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앞뒤에 그 스웨이바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하고 뒤에하고 엑셀을 잠궜다 풀었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오프로드에서는 장점이 있죠. 여기에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2H부터 4L까지 4륜하고 1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저는 주로 2H하고 4륜 하이 오토로 많이 다녔는데요. 레버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단 자동 미션도 역시 좀 클래식한 맛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프 형태로 또 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 지프가 아니고 글래디에이터입니다. 핸드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타입이고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고, 여기에도 또 가죽이랑 레드 포인트 있지 않았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인데 주변이 이 고무 재질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빡빡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잡소리 같은 건 없었고요. 암레스트는 약간 높은 듯 싶지만 팔을 딱 거치해보면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런 끝에 마무리도 참 잘 신경 써놨고, 2단으로 열립니다. 지금 위에 뚜껑만 열었을 때고요. 완전히 다 열면 안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USB 단자 준비가 되어 있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웬만한 승용차나 SUV에도 잘 이거 빠뜨리기 쉬운데 조명 있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조수석 쪽에 여기 잡을 수 있는 이 바도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잡아당기면 안쪽에 공간인데 크게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보다는 암레스트 안쪽에 있는 공간하고 같이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크거나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뒷좌석입니다. 심플한 느낌은 앞에하고 똑같고요. 유리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 바닥 공간도 비교적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었고요. 시트는 등받이가 조금 서 있는 편이라서 장거리 여행을 해보면 썩 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안장이 이렇게 앞에가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포지션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ISO 픽스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에 이 헤드레스트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변식이죠. 가운데에도 헤드레스트 작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 잡아당기시면은 암레스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아래쪽에도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컵홀더는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완전히 탈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컵홀더를 이쪽에 더 마련을 해준 것 같아요. 230V 컨버터 마련이 돼 있고요. USB도 4개가 있는데 C타입, A타입 이 페어를 이루게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해주고 있어서 저런 점은 잘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고 잡아당기는 방식. 썩 편하진 않죠. 에어벤트도 꼼꼼하게 갖추고 있고요. 완전히 막을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돌리면서 포지션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 헤드룸 공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루프를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운데 박아 남긴 합니다만은 개방감에 있어서는 뭐 아쉬운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고 내릴 때 차고가 있어서 이쪽에 손잡이는 꼭 좀 잡아줘야 되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지금 여기 있네요. 실내대문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무릎 공간이 지금 주먹 2개 정도, 휠베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뒤쪽에 이제 진 공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독특한 형태로 이렇게 그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발 공간 좋고요.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뒤에서 앞쪽을 보시면 좌우 대칭형 디자인이고 단순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레드 포인트를 곳곳에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줘서 저는 제 취향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프 글라디에이터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3.6L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엔진 회전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죠. 이 차는 연비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공인연비가 6.5를 기록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는 약 5km대, 고속도로에서는 7km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했을 때에는 약 8.8km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 도심에서의 연비는 5에서 6km대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막 극강으로 떨어지거나 연비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프인데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수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카메라 위치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의외로 조용합니다. 저는 이중접합 차음유리인가라고 유리를 만져봤는데 일반 유리인데 조금 도톰한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 내장재가 다 탈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음에 신경 쓴 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절음 같은 것들이나 노면 소음 같은 거, 이 친구 MT 타이어 지금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와와와와 그러면서 소리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대응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음을 많이 신경 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운드 시스템이 별로 안 좋을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프리미엄 회사의 제품도 아니고 그냥 일반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의외로 이 중음하고 저음 때, 특히 저음에서 탄탄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고음에서 막 찰랑찰랑거리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의외로 고음, 중음, 저음이 뭉개지는 듯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하고도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헤드램프가 정말 밝습니다.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좋은 편에 속하지만 특히나 이 차고가 약간 높으면서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내리꽂아서 멀리까지 뻗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야간 시야가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백색광보다는 자연광에 가깝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에는 약간 백색에 가깝게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제가 느꼈을 때는 자연광에 가깝다 보니까 눈의 피로도도 이렇게 높지 않은 것도 장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야 굉장히 좋아요. 야간에.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클러스터랑 실내 조명, 야간의 조명 밝기 조절하는 친구를 이렇게 올리면 이게 그 실내등하고 연동이 됩니다. 지금 끝까지 밝게 했고요. 하나 더 올리면 실내등을 켜고 다시 돌리면은 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하면은 실내의 조명 밝기를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내등 온오프하고 이 밝기 조절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시속 100km 정도로 지금 크루징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체감했을 때는 글쎄요, 이게 MVH가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쓴 차량도 아니고 MT 타이어 끼고 있고 한데 굉장히 좀 조용한 편입니다. 만약에 타이어를 그냥 일반 온로드에 맞는 타이어로 바꿔준다 그러면 가솔린 V6 엔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생각보다는 조용합니다. 스티어링의 핸들링의 유격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MT 타이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스웨이바도 장착을 하고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일반 차량들, 일반 SUV보다도 그 자유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핸들에서 어느 정도의 유경은 좀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온로드에서만 이 차를 타신다고 하면은 저는 차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V6 3.6L 엔진하고 8단 미션의 조합인데요. 참고로 최고 출력은 284마력에 토크가 3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8단 미션은 앞쪽에는 기어비가 조금 촘촘한 느낌이 들고 4단, 5단, 6단은 약간 느슨해지면서 8단에서 좀 많이 느슨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1700에서 1750rpm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구현이 되다 보니까 보통 2000rpm 언더에서 100km가 구현이 되면 그렇게 RPM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음하고 진동과 연비 부분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연비는 생각보다는 조금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소음하고 진동 수준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트럭 같아요. 네모나게 딱 직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외로 시원시원합니다. 약간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데 멀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운전 시야가 굉장히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A필러가 이렇게 서 있죠. 각이 좀 있기 때문에 앞쪽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공간감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느껴지는 것도 지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솔린 3.6L고요. 차량 가격이 6천만원대 후반이죠. 6,99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연간 자동차세가 28,500원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젤이 아니더라도 가솔린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자동차세에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쨌거나 자동차세가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일반 승용차랑 다르게 5% 정도만 책정이 되는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세제 혜택을 조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판매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FCA 코리아에서 배정받은 물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00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모두 다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려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물량은 이미 다 충족을 한 상태고 가솔린 3.6L 엔진이 조금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두 자릿수 연비가 절대 안 나오니까요. 근데 세제 혜택에서 그나마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금 찾아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디젤 모델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유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초반에 딱 밟으면 일반 승용차들의 비교를 해봐서 쑥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부드러움보다도 유격이 달라서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가고 나서 담력이 딱 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단단하게 꽉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했고요.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유격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통 주행을 하면 2H나 4H로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물론 4H 오토 모드겠죠. 2H로 전환을 했을 때는 핸들도 조금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고 이 나가는 게 굉장히 경쾌합니다. 제로백 같은 거 테스트해봐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립에서는 조금 차이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뭐 불안하거나 불편할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핸들링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2H로 다닐 때가 조금 더 가볍고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서 코너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4H가 확실히 좀 안정감 있는 코너링을 유지해 주더라고요. 근데 오프로드는 조금 타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곡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물이 그렇게 깊지 않고요. 도강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조금 많이 잠기더라도 차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이 울렁울렁 할 때 되게 유연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거 오프로드 많이 타면 굉장히 피로도가 좀 있는 편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접지력이 네 바퀴가 모두 균일하게 다 유지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자유도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스웨이바가 막 완전히 필트로블이 이렇게 될 때까지도 움직여주니까 그런 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 오프로드 페이지에서 피칭하고 롤링이 지금 10도 하고 롤링이 좌우로 5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오프로드를 가다 보면 완전히 인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차체의 이 바디에 손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프의 이 도장이
일반 SUV라든가 승용차에 비해서 잔 흠집에 조금 더 강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버핸더 같은 경우는 다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흠집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흠집이 가면 그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좀 쓰이더라고요. 지금 뭐 도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갑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이래서 오프로드에 많은 분들이 좀 재미를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지프에 비해서 허리가 좀 길잖아요. 휠베이스가 길어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주행을 할 때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오프로드나 인도 같은 데 와보니까는 제가 가는 정도는 사실상 뭐 그렇게 아주 험한 길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이 물렁물렁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그냥 뭐 4H, 그러니까 오토로 놓고 앞뒤 엑셀도 열었다 풀었다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에 맡기고, 제가 오프로드를 잘 모르니까요.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토모드로 그냥 쭉 가도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데는 뭐 다 이걸로 가니까요. 아마도 많이 거친 도로에서는 이 바닥 부분이 조금 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휠베이스가 그만큼 길기 때문에 숏바디나 그냥 일반적인 포도 루비콘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 불리할 것 같긴 해요. 구조적으로. 지금 여기도 살짝 걸릴 것 같긴 한데 안 걸리고 그냥 가네요. 앞쪽에 여기 바위가 장마가 끝나고 난 뒤라서 굉장히 거칠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와, 도강을 해봅니다. 바위길을 또 올라가게 돼 있죠. 제가 오프로드를 잘 몰라서 조작이 좀 미숙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4H 모드에서 웬만한 데는 다 주파가 가능했고, 스웨이 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오늘 시켜놨더니 이 자유도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잡아주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온로드에서 잡아주고 있다가 잡아줬던 거를 탁 풀어버리니까 길이 안 좋은 데서 계속 휠 트러블이 이쪽으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잘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스웨이바를 온하지 않고 그냥 갔을 때에는 많이 좀 이렇게 튕겼거든요. 몸이 많이 막 좌우로 롤도 심하고 많이 좀 피곤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스웨이바를 딱 온시키고 나가지고 가니까 웬만한 데는 그냥 바퀴가 위아래로 많이 좌우가 움직여서 안에 있는 운전자나 탑승자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굴곡이 심하고 롤하고 피칭이 막 10도, 15도, 20도 이상 올라가는 데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니까 이래가지고 오프로드는 스웨이바라고 하는 개념을 써야 되는 거고, 또 지프가 특화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프레임바디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온로드에서 승차감의 열세가 있는 건 맞지만, 이 오프로드, 인도 같은 데를 다녀보니까 확실히 좀 든든한 맛이 있습니다. 셰시랑 위에 바디랑 따로 노니까 이 스웨이바 같은 것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아마 모노코크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프고 전통적인 방식, 프레임바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네요. 본격적인 도강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섬진강 같은 거 이렇게 물길 따라서 도강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개울 정도만 건너봐도 너무 재밌네요. 차가 이런 데 갈 수 있다는 게 좀 색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이래서 오프로드에 꾸준한 매니아층이 있고, 또 지프가 확실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길 찾는 것도 그렇고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해상도라든가 기본적인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만이 없는데요. 새로 이 도로가 만들어졌거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잘 못 찾기도 하고, 도심에서 좀 복잡한 데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코스를 한번 잡아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보이긴 했습니다.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춰주고 있는데요. 자유도가 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험로 주행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울렁울렁 거린다고 할까요? 조금 부드럽지만은
차고도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있는데 불안하거나 불편한 건 아닙니다. 이 주행의 특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고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고도 높고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야 좋고요. 또 앞쪽에 A필러가 서 있다 보니까 공간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차감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조금 안 어울리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셋업이 됐고 저는 80km 규정 속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한 번 누르면 속도가 일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10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거리 조절은 지금 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까지 가능하고 화면에 너무 작게 보여서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앞쪽에 이 차가 센싱이 되면은 과거의 지프 원형의 형태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에 참가했던 그 지프 그 형태, 그 모습이죠. 차간 거리를 유지도 적당하게 해주고 감속이나 가속이 굉장히 매끄러운 편입니다. 왜 진작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좋은 게 있었는데 지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 보면 도심을 빠져나가서 오프로드 타시고 다시 복귀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들어올 때 또는 나갈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있으면 좀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피로도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 옵션인 것 같고 생각보다 부드럽고 편했습니다. 오프로드고 지프고 나름 또 터프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가솔린 3.6L 엔진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엔진 회전질감 너무 좋고 고급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차고도 높고 약간 울렁울렁거리는 롤링이나 피칭 같은 것도 조금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승용에 가까운 SUV에 비교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가솔린 3.6L 엔진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SUV, 고급차를 내가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내장재가 탈부착되기 때문에 저는 잡소리 같은 게 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약 3,70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글쎄요 얼마 타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이 시승 차량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조건에서 막 테스트를 해보다 보면 이 정도만 되면 잡소리 있는 차량들은 발생하거든요. 한 3,000km, 4,000km만 타더라도. 근데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잡소리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이 카메라로 수음이 되는 경우는 이 카메라 고정 브라켓에서 나는 소리고요. 전체적으로 조용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90km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풍절음이 A필러, 그다음에 B필러, 천장 쪽에서 풍절음이 좀 강하게 들려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내장재가 탈부착을 용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풍절음에 대한 대응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안 되는 게 되잖아요. 내장재가 탈부착이 확실하게 다 되니까 그런 특성이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4륜이 파스타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H, 4H 오토, 그 다음에 4H 파스타임 구성이 되어 있고 중립 가능하고 4륜 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완연한 오프로드입니다. 이 차는 진짜 도심에서 차기는 조금 도심에서만 운행하기에는 아까워요. 배기음은 그냥 밋밋하게 느껴지는데 엔진 회전 질감, 엔진의 그 고RPM 한 5,000에서 6,000rpm까지 쫙 올렸을 때 그 쥐어짜는 듯한 느낌 너무 좋고요. 터보 엔진이나 저배기량 엔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프로드 차량이니까 오프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 제가 오프로드를 잘 몰라서요. 그냥 도심에서 타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엔진 회전 질감 너무 좋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화면에 잡히실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살색으로 세모 형태로 아웃사이드 미러 바깥쪽으로 보여집니다. 저속으로 주행을 하면 아무래도 MT-타이어의 그 오돌도돌한 느낌이 살짝 전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달릴 때의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승차감에는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잔진동을 굉장히 잘 억제를 해주니까 도심에서 주행하시더라도 뭐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어요. 실내 구성도 레드 스티치 같은 것들도 잘 돼 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의 레드 컬러로 쫙
색상을 입혀주고 있는데 컬러 매칭이라든가 소재 같은 것들도 글쎄요,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기에 조금 거칠게 이 차를 타더라도 흠집이나 오염에서 좀 강할 것 같고요. 그냥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지금처럼 정체가 심할 때 편안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차를 하게 되면 풀립니다. 세팅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리셋을 할 수가 없고, 차가 일단 움직이고 앞쪽에 이 차량 감지가 안 됐을 때 저속 구간에서 바로 리셋이 되면서 최소 시속은 30부터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이 픽업 형태니까 이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좌석 뒷좌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의외인 부분이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승차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차량의 승차감에 대해서는 세단이나 SUV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세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균일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면서 느꼈던 지프 글라디에이터의 최대의 장점은 오프로드 성능도 아니었고요, 파워트레인도 아니었고요, 하차감입니다. 내릴 때 엄청 쳐다보세요. 아마 웬만한 슈퍼카 제가 시승할 때보다 더 많은 시선을 받았고요. 심지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옆에 오셔가지고 얼마냐, 뭐 이 차로 캠핑할 수 있냐, 이 차 뭐 산 막 올라가냐, 바위 같은 데도 올라가냐,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가격도 막 물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와서 차량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계속 쳐다보세요. 특히 남자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젊은 여자 20, 30대 여자분들도 의외로 이 차를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틴팅도 안 돼 있는데 뭐 아저씨가 운전하고 있는데 자꾸 쳐다보니까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저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어쨌거나 그 시선받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래도 또 새 차 샀는데 누가 또 봐주면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 좀 하차감이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쳐다보시고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지프 글라디에이터 정말 재미있게 시승을 했습니다. 하차감은 슈퍼카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차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 몇 가지 생각나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연비입니다. 가솔린 3.6L 자연흡기 엔진은 정말 모든 면에서 만족을 시켜주지만,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을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비게이션이 인터페이스도 많이 개선이 될 거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뭐 길을 조금 찾는다든가 인터페이스의 개선의 여지가 조금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트를 조작하려고 운전석 좌측이나 조수석 우측에 손을 집어 넣으면 시트하고 이 도어 안쪽 내장하고 굉장히 좁습니다. 간격이 좁기 때문에 주행 중에 시트를 만져가지고 뭔가 조작하려고 그러면 그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만족스럽지만, 마지막으로 가격. 글쎄요,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제 개인적으로는 5천만원대 후반 아니면 6천만원대 초반이었으면은 뭐 지금도 완판되고 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훨씬 더 대중화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에 걸맞는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가격 부담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준유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